여러분들은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울음을 터뜨리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겁을 뒀다죠. 그런데 장성한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궁을 나섰고 결국 가난한 온달에게 시집을 간 평강공주는 자신의 패물을 팔아 논밭을 마련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수를 뽑는다는 소문을 들은 평강공주는 자신의 서방인 온달에게 말을 한 필 사주며 무예와 글을 가르쳐 뛰어난 장수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시작부터 평강공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바로 평강공주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평강공주는 신랑이 성공해서 좋은 결과를 맞았지만 저는 그 반대라는 점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만큼 억울하네요. 제가 얼마나 한탄스러우면 이렇게 공개된 썰맘 채널에 제 사연을 올리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던 그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완벽한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굳이 결혼에 몹을 매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2년이 되면 결혼을 하고 그게 아니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연애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저 제게 주어진 인생에 충실하며 물 흘러가듯 순리대로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소개팅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그 남자의 첫인상은 잘생긴 배우 같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때도 이 남자가 제 남편이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당시 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 남자는 친구와 함께 꽃부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땐 그 직업마저도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연애를 하며 사랑의 감정을 쌓아가고 있을 때도 남편은 그저 자기 일을 사랑하는 성실한 남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했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을 할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댁 형편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남편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호프집을 차리느라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 쓴 상태였죠. 그럼 차라리 결혼을 미루더라도 남자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결혼을 해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 그때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제가 능력이 되니까 남편이 준비가 안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을 위해 제가 모아둔 자금에 더해 대출까지 받았어요. 혹시라도 궁핍한 남편의 처지가 흠이 잡힐까봐 친정에다간 비밀에까지 붙이면서까지 결혼 준비를 다 제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산 25평 아파트는 남편이 준비한 것으로 입을 맞췄고 혼수를 비롯해 결혼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은 제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예비시댁에서도 아들 결혼에 큰 힘은 대주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제 힘을 빌렸는지도 몰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신혼집만큼은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계셨죠. 저희 친정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뒷목을 잡을 일이었지만 당시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의 힘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남편이 빛을 못 봐서 그렇지 남편의 성실함과 추진력이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네요. 그러나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알고 있던 성실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허세만 가득한 남자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에 호프집 접고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뭐, 호프집을 접는다고? 아니,
그럼 그동안 투자한 자금은 어쩌고? 투자한 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요새는 특별한 컨셉 없이 장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거기에다 동업이니까 얼마 안 되는 이익도 나눠야 하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되게 괜찮은 족발 프랜차이즈가 나왔더라고. 이번엔 내가 그 사업을 단독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사업이 안 돼서 접는 건데,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직장을 다니는 게 어때? 평생 사업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다니냐? 답답해서 돌아가실걸? 이번에 내가 알아본 족발집은 젊은 친구들한테 핫한 브랜드야. 틀림없이 성공한다니까. 남편은 동업자랑 함께하던 호프집을 접고 족발집을 하겠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자본이 없으니 저보고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안 봐도 망해먹을 게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한 미련은 접고 진득하게 직장을 다니라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려봤자 속이에 경을 끼었어요. 남편은 단식 투쟁까지 벌여가며 족발집을 하겠다고 억지를 썼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 퇴직금을 담보로 회사 대출을 받아주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 남편의 성공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을 도왔던 이유는 남자의 길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이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남자가 기가 죽으면 평생 비로하게 살 것만 같았거든요. 어쨌든 남편은 그렇게 소원하던 족발집을 열게 됐어요. 동업만 하다가 자신이 단독 사장이 된 게 그렇게 좋았는지 남편의 어깨뽕이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족발집 사장님이 된 남편은 그럭저럭 잘 해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픈발인지 운발인지는 몰라도 손님들이 매장을 가득 채웠고 배달 주문도 밀려들더라고요. 그 덕분에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아르바이트생을 5명이나 고용해도 손이 부족할 만큼 남편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했지? 이제 당신은 돈방석에 앉을 준비나 하고 있어. 당신 회사 대출도 내가 바로 갚아줄 테니까. 그래, 장사가 잘 된다니까 나도 좋긴 한데 그래도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 음식 장사니까 위생에도 꼭 신경 쓰고. 당연하지. 그런 건 걱정 말고 당신 회사 힘들면 사표 써. 돈은 내가 볼 테니까. 아, 참나. 누가 들으면 재벌 난 줄 알겠다. 난 내일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남편님은 사업에나 신경 쓰세요. 그래도 남편이 자신의 몫을 해내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은 좋았어요. 그저 남편이 자만하지 않고 이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손님상에 나가는 음식 중 야채를 재사용했고 그걸 다른 손님이 눈치채고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님에게 사과는커녕 그 손님과 격한 언쟁을 벌였다는 거였죠. 화가 난 그 손님은 남편 가게의 위생 상태를 고발하는 민원을 넣었고 관리부서에서 남편 매장에 나와 위생 점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크게 반발했지만 영업정지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 매장이 반찬을 재사용하고 위생이 크게 떨어지는 곳이란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었어요. 동네 장사에서 그런 낙인이 찍히면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벌이던 남편의 매장의 매출은 그 사건 이후 곤두박질을 치더군요. 남편은 직원을 줄여가며 이겨내려고 했지만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저는 기초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일을 키운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남이 먹던 걸 다른 손님한테 주는 사장이 어딨어. 왜 사장이란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한 건데? 사장이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그럼 멀쩡한 야채를 그냥 아깝게 버려? 아까웠어도 다른 사람 손이 탄 건 과감히 버렸어야지.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누가 손댄 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겠어? 누가 그렇게 걸릴 줄 알았나? 재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손님이 그걸 지적하면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을 왜 손님이랑 싸우고 있어? 나이도 어린 놈이 지적질을 하니까 열이 받아서 그렇지 뭐. 아, 그 자식 치사하게 신고를 하냐? 남편은 족발집이 망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어요.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단 식이었죠. 그렇게 성공을 꿈꾸던 남편의 거창한 계획은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이 났습니다. 갑자기 백수가 돼버린 남편은 집안에서 빈둥대며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남편이 때가 되면 아무 직장이라도 나가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 넉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소파에 모로 누워 TV만 응시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친구들을 만난 다음에 밖에 나가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니 제가 바가지를 안 긁을 수가 있나요?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고 생활비는커녕 돈만 까먹었으면 가장이라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달이라도 해야 할 판국에 방바닥만 긁고 앉아있으니 제 속이 속이었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잔소리를 하기라도 하면 날카롭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 남편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냐고. 지금 사업 구상 중이라니까. 네가 바가지 긁지 않아도 충분히 골치 아프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아, 집구석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쓰겠어? 또 사업 타령이야?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직장에 들어가는 게 어때? 성에 차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냐고. 당신은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겠지. 사업가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는 살 수가 없다니까. 뭐?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벌어서 나한테 갖다 주면서 그런 말을 해. 당신은 어떻게 한방 타령만 하는 건데? 또 그런다.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다 당신 때문인 것 같아. 여자가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될 일도 안 되겠다. 아우, 짜증나서 정말.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남편은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저였고요. 남편은 저와 다툴 때면 막말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 어떨 때는 물건을 부수기도 했어요.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마음 같아선 사랑이고 나발이고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남편과 갈라서고 싶었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이혼이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기어 올라오다가도 사업 실패로 의기소침해진 남편을 보면 또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며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 또 사라지긴 사라지더라고요. 백수 생활을 벗어날 생각이 없는 남편을 보면 복장이 터지지만 미워도 구워도 남편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나마 제가 경제력이 있으니 바퀴 하나 빠진 가정이라도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볼란집에 기름이라도 붓는 것처럼 걸핏하면 제 속을 긁곤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모처럼 시댁에 가서 직접 시어머니 생신을 챙겼는데
제가 만든 음식을 실컷 맛나게 자시고는 뜬금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보살님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철훈이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따로 있다더구나. 아,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뭐 때문이긴? 이게 다 너 때문이란다. 네, 저요? 아니, 이 사람 사업하는 동안 전 한마디도 안 보탰는데 사업 망한 게 왜 저 때문인 건데요? 네 팔자가 남자 숨통을 막는 팔자란다. 옆에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주라는 거야. 네 옆에선 잡초도 말라 죽는단다. 그러니 우리 철훈이 일이 잘 풀릴 리가 있겠어? 네?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미신 같은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미신은 무슨? 그 보살님이 얼마나 용한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겠니?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아휴, 내가 널 처음 본 순간 느낌이 쎄하기는 했다마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내게 탁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치? 내가 무슨 일만 하면 자꾸 얽히고 설키는 게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니까. 이게 다 음리 팔자 때문이었구나. 뭐라고? 당신까지 정말 왜 이래?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긴. 우리 엄마 다니는 보살집이 얼마나 유명한 데인데.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를 오픈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제 팔자 때문에 망했다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선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남편과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을 삐죽거리며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는 거라는 헛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땐 정말 이런 남자와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했죠. 그리고 한 2, 3주쯤 지났을 겁니다. 시종에 관 꼿꼿하게 굴던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는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당신 아직도 화 안 풀렸지? 내가 미안하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어.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날 지원해줬는데 난 그런 당신한테 원망만 했으니 정말 면목이 없다. 사실 진작 사과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남편이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사과를 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여보, 당신이랑 의논할 게 좀 있는데 내 말 편견 갖지 말고 들어줬으면 해.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무게 잡는 건데? 내가 아는 형님이 애견 카페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무척 잘 되나 봐.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손님들이 정말 많더라고. 애견 카페? 그런데 당신은 고양이 개 키우는 거엔 취미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형님이 미국으로 급하게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이래. 그래서 애견 카페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나보고 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 만약 내가 한다고 하면 싸게 내준다면서 말이야. 뭐, 그럼 또 사업을 하겠단 말이야? 그건 진짜 안 돼. 가게를 인수할 자금도 없고 이제 망하면 정말 길거리에 난사의 판이라고.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당신 신용이면 은행에서 그 정도 자금은 나올 거 아니야. 여보, 정말 이번에 나 딱 한 번만 더 믿어봐. 나 정말 자신 있다니까. 남편은 뜬금없이
애견 카페를 해보겠다며 절 졸랐어요. 그제서야 미안하다는 말을 왜 했는지 알 것 같더군요. 남편은 애견 카페를 하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 설득하려고 밤낮 없이 괴롭히더라고요. 절 차에 태우고 그 애견 카페에 데리고 가보기도 했어요. 남편의 끊임없는 설득에 저도 점점 지쳐갔고 결국 마지막으로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요구가 집요했던 것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그 애견 카페를 가본 결과 단골 손님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장사가 괜찮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 카페를 적당한 가격에 넘겨준다고 하니까 남편이 열심히만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족족 망해버리는 남편을 또 한 번 믿는다는 것도 그랬고 남편 기 한 번 살려주려다가 빚만 졌는데 또다시 빚을 만든다는 게 무척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무튼 혼을 갈아넣겠다는 남편 말을 믿고 애견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제가 인생의 은인이라는 둥, 조강지처를 만났다는 둥 주접을 떨더라고요. 여자 팔자가 드세서 지가 하는 일이 안 풀린다던 남편이었는데 말입니다. 애견 카페를 인수한 남편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일찍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들한테도 싹싹하게 응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올린 후기들을 보니까 새로 바뀐 사장님 인상이 좋다는 말도 많았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다소 안심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남편은 또 한 번 큰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제 남편이 애견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에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들 몇몇이 저 모르게 남편 카페에 방문했던 모양이에요. 음료도 팔아주고 좋은 소문도 내주려고 멀리 사는데도 일부러 와준 것이었죠. 저는 친구들이 남편 가게에 왔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남편 애견 카페에 왔다고 알리더라고요. 친구들의 깜짝 이벤트에 감동한 저는 친구들을 보기 위해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 가게로 갔죠. 그런데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서 남편이 안절부절하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뭐야 지금? 미야, 너 왜 울어? 무슨 일인데? 야, 너 이제 어떡할래? 네 남편이 우리 구름이를 죽였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뭐라고? 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네 강아지를 죽이다니. 그건 네 남편한테 물어봐. 제 친구는 자기 품에 축 늘어진 강아지를 안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묵묵부답 아무 말이 없었고 다른 친구들의 설명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 카페에 방문한 친구들은 일단 남편에게 본인들의 소개를 하지 않고 음료를 주문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친구의 개가 남편의 종아리를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남편은 반사적으로 조망만한 강아지를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친구의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거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강아지를 발로 차는 애견 카페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놀라서 벌어진 일이라지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부러 절 축하해주려고 온 제 손님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반려견을 잃고 오열하는 친구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고의 원흉인 남편은 머리만 극적이고 있었고요. 미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우리 남편이 너무 놀라서 반사적으로 그랬나 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네 남편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아무리 놀랐다지만 어떻게 그 조그만 강아지를 발로 찰 수가 있어? 미안하지만 나 이거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고소할 거라고. 고소해서 네 남편 꼭 콩밥 먹일 거라고. 뭐, 고소? 미야, 제발 이러지 마. 이거 다 사고로 벌어진 일이잖아. 어? 우리 남편도 반성하고 있잖아. 보상이든 뭐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제발 친구끼리 이러지 말자. 어? 저는 고소를 하겠다며 난리를 피우는 친구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보면서 씩씩거렸죠. 저는 남편이 고소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원인 유발자인 남편은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친구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선처를 구했어요. 남편은 원래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운동신경이 남달라서 가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다 등등. 있는 말 없는 말들을 갖다 붙이며 남편을 싸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같은 강아지를 잃은 친구에게 위로가 될 리 없었어요. 함께한 친구들까지 그 친구를 설득하고 나서야 고소를 하겠다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고마워 미희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네 강아지 이렇게 된 거 내가 금전적으로나마 다 보상할게. 됐어. 돈 받는다고 하늘나라 떠난 애가 돌아오니? 됐고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는 네 남편 단속이나 잘해. 미희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미희야. 화가 잔뜩 난 친구는 성질을 버럭 내며 나가버렸고 저는 사고를 친 남편을 노려보았어요. 당신 미쳤어? 아니, 어떻게 강아지를 발로 찰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차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뭔가 종아리를 콱 깨무니까 너무 놀라서 그랬지. 근데 당신 친구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친구 남편 가게에서 진상을 놓는 건 좀 심하다.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럼 가족이 죽었는데 성질 안 나게 생겼어. 에이, 강아지가 무슨 가족까지. 암튼 고소도 안 하고 돈도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똥 밟은 셈 치지 뭐. 남편의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친구가 호들갑을 떤다며 투덜대는 겁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애견 카페를 계속 운영했지만 좁은 동네에서 일어난 소문은 돌불처럼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애견 카페 사장이 강아지를 발로 차서 죽였다는데 누가 그런 애견 카페에 방문하겠습니까? 애견 카페 매출은 날개 꺾인 새처럼 곤도박질을 쳤고 결국 그 사건이 있은 후 석 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죠. 호기롭게 시작한 남편의 세 번째 사업은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게 문제도 심각하게 돌아갔어요. 연이은 사업 실패로 진 빚은 수억 원에 달했고 신혼집 대출도 끼어있는 판국에 금리까지 올라 이자를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었네요. 제가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지만 외벌이로 생활비에 대출까지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만약 애까지 있었으면 더욱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남편은 딱히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백소 생활로 돌아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 남편에게 좋은 말이 나갈 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잔소리를 한마디 하면 막말 10마디가 돌아오더군요. 저와 남편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중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사업 실패를 또 제 잘못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네 친구는 장사 잘하고 있는 가게엔 왜 나타나서 그 사다를 만드니? 걔만 아니었다면 우리 철훈이한테 그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아유, 넌 어쩜 친구를 사귀어도 그런 애를 사귀니?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제 친구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강아지를 잃었다고요. 고소하겠다는 걸 제 얼굴 봐서 간신히 참아준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 아들이라지만 철은 씨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철은이 가게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이 왜 남의 가게에서 깽판을 치느냐고? 내 말이 틀리니? 결국 네 친구 때문에 철훈이 가게가 망한 거 아니야. 어이구, 네 박복한 팔자가 다 철훈이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암튼 며느리 한번 잘못 들였다가 집안 기둥이 뿌리채 뽑히게 생겼어. 아우 속상해서 원. 시어머니의 막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 뒷바라지를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원망뿐이었어요. 정말 이 결혼 생활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제 고민을 확실하게 끝내주시더군요. 어느 날 등산을 좋아하던 친정엄마가 겨우내 꽁꽁 얼었다가 아직 다 녹지 않은 산길을 올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산길이 미끄러져 발목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친정엄마는 발목에 철심을 박아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운전하라는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가 제가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아까 보니까 철훈이 차 몰고 어디 가던데 어디 가는 길이었니? 아,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가려는 길이었어요. 오늘 엑스레이 찍는 날이거든요. 사돈 집이면 여기서 1시간 반은 가야 하는데 그럼 사돈 집에 갔다 병원 가고 또 사돈을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왜요? 그럼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 뉴스 보니까 요새 기름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대중교통 타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돈은 지하철도 공짜 아니냐. 에이, 저희 엄마 발목 다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좀 멀긴 하지만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아유, 이렇게 아낄 줄 모르고 헤프겠으니까 돈이 모일 리가 있겠어? 그리고 그 차 우리 철은이 차잖아. 그런데 네가 타고 다니면 우리 철은이는 못 타고 다니니? 그 사람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무슨 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니, 연료비는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건데 뭐가 어때서요? 뭐?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깟 돈 좀 번다고 남편이랑 시애미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거냐. 뭐든 아껴야 잘 사는 거지. 내 말이 틀려? 시어머니는 제가 기름을 펑펑 쓰고 다닌다며 못마땅한 투로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입씨름할 기운도 없어서 저는 그냥 네네 하고 말았죠. 그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을 다녀오고 난 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비운 상태였고요. 어머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네 신우가 내일 모레 MT 간단다. 아, 그래요? 요새 대학생들 MT 기간이죠? 아가씨는 좋겠어요. 전 MT를 언제 갔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어머니, 아가씨가 MT를 가는데 왜 저희 집엔 오신 건데요? 일단 니들 차키 좀 미리 내봐라. 차키요? 차키는 갑자기 왜요? 아이고,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일단 이리 저 보라고. 시누이와 함께 찾아온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차키를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리길래 전 영문을 모르고 차키를 내어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차키를 신우한테 넘겨주더니 신우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가 큰 맘 먹고 주는 거니까 조심히 잘 타고 다녀. 초보 운전일수록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야. 또 친구들 태우고 MT 간다고 신바람 내다가 사고 내지 말고. 엄마 말 잘 알아들었지? 알았어, 엄마. 걱정 말라니까. 내가 운전면허 딴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운전 실력이 타고났대도. 암튼 고마워요, 새언니. 잘 탈게요. 빨리 물어봐야겠다. 차는 주차장에 주차돼 있죠? 저희 집 차키를 받아든 신우가 화난 표정을 지으며 바깥으로 나가더군요. 전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저희 차를 아가씨한테 주시는 건데요? 제가 언제 차를 준다고 했어요? 철훈이랑은 이야기가 다 끝났다. 너희 집 차 우리 성현이가 타고 다니기로 했어. 얘가 학교가 너무 멀어서 차가 필요하대. 네. 아니, 그러니까 아가씨가 차가 필요하면 새로 뽑든지 중고차를 사든지 해야죠. 왜 저희 집 차를 가져가시는 건데요? 철훈이도 당장 필요 없다고 하고, 너도 딱히 쓸 데가 없잖니. 대학생 된 네 신우가 꼭 필요하대잖아. 넌 쓸데없이 기름만 쓰고 다니는데 이럴 때 좋은 일하면 좀 좋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차를 쓸 데가 없어요? 정말 철은 씨가 아가씨한테 차를 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니까. 그럼 내가 없는 말 하겠니? 그리고 네가 받아라. 앞으로는 내 아들 차 말고 버스 타고 다녀라. 황당한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가 백에서 교통카드 한 장을 꺼내더니 저한테 턱 하고 던져 보였습니다. 내가 교통카드에다가 3만 원이나 넣어놨어. 아껴서 요긴하게 써라. 뭐라고요? 아니, 일방적으로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어머니, 이러는 건 정말 아니죠. 뭐?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빠가 여동생한테 차를 주겠다는데 법적으로 걸리니? 전 철은 씨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없고요. 이 차 여기만 철은 씨지. 제가 벌어서 제가 마련한 차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러실 권리는 없죠. 헐씨고, 이제 이것까지 생생을 낼 셈이냐? 철은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철은이 차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어? 암튼 다 결정된 거니까 그리 알아. 자꾸 시애미 말에 토달면 소방 맞는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니 협박까지 하시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의 행태에 헛웃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해드렸어요. 네, 어머니. 차라리 소방 맞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겠네요. 저 그냥 소방 맞을래요. 뭐? 팔자 드센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뭐라고? 너 그깟 낡은 자동차 한 대 뺏겼다고 시애미한테 심술 부리냐? 뭐냐? 네가 한 말 네가 책임져야지. 나야 네가 나가주면 좋지. 네 팔자 때문에 우리 철훈 인생이 꽉 막혔는데 이제 뻥뻥 뚫리겠구나. 네,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들, 저는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나 평생 끼고 사세요. 그래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너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된다. 네, 물론이죠. 아,
그리고 어머니, 그거 아세요? 저희 25평 아파트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뭐?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퐁창 두드리는 소리야? 우리 철은이가 대출받아서 산 아파트잖아. 근데 그게 왜 네 명의로 돼 있는데? 철은 씨가 대출받은 게 아니라 제가 모아둔 돈이랑 제가 대출받아서 산 아파트라고요. 철은 씨가 부모님한테 쪽팔리다고 자기가 대출받은 걸로 말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혼하면 이 아파트는 제가 가져갈 거예요. 무슨 소리야?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을 절반씩 갈라먹는 거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도 갈라야지. 이 아파트가 요새 시세가 얼만데? 그건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분이 있었을 때 이야기고요. 철은 씨는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게 아니라 재산을 말아먹는 데만 기여했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죠? 철은 씨 사업한다고 제 이름으로 끌어다 쓴 돈이 얼만지. 그 부분도 다 소송에서 받아낼 거예요. 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니? 뭐냐,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난 더 이상 네 헛소리 듣지 않으련다. 시어머니는 신경질을 내며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뺏었다고 하니까 남편은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차, 내 동생 성현이 줘. 걔가 대학생이 돼서 차가 너무 갖고 싶대. 우린 어차피 잘 안 타잖아. 내가 사업 터뜨리면 당신한테 외제차 한 대 선물해 줄 테니까 그 차 성현이 줘. 꼭 네 차처럼 말한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차를 왜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그래. 암튼 술 깨고 변호사랑 차분하게 얘기 나눠봐. 뭐, 변호사? 갑자기 뭔 소리야? 그건 이혼하라는 네 엄마한테 물어보고 난 너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변호사랑 얘기해. 그럼 이만 끊는다. 전 그 길로 친정아빠 친구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지내던 분이셨는데 판사로 활동하시다가 큰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전 그분에게 남편과 이혼을 할 거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강아지를 잃은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줄 테니 남편에게 소송을 걸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강아지를 잃은 건 어떻게든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달라진 제 태도에 친구가 당황해하더군요. 당황해하는 그 친구에게 남편과 이혼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구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제 말뜻을 잘 알아들은 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다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아니었어도 네 남편 죗값을 꼭 치르게 하고 싶었다고 했네요.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과 함께 강아지를 죽게 만든 책임까지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사업 때문에 진 빚을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소도 함께 제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절 설득하기 위해 태도를 180도 바꾸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됐고 남편은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한 것도 모자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제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 손을 들어주었죠. 저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그 아까운 시간 동안 평강공주처럼 남편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장군이 된 온달처럼 남편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온달과 남편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온달은 평강공주를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남편은 그게 마치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인생을 대강대강 살았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평강공주와 온달은 해피엔딩을 맞았지만 저와 남편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겁니다. 물론 남편에게 무작정 퍼준 제 잘못도 있다는 건 압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갈라선 게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자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온대 같은 남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말이에요. 여러분, 저 참 미련하게 살았죠? 썰맘에 이렇게 제 사연을 공개하면서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다져봅니다. 남편의 성공을 꿈꾸며 평강공주처럼 헌신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따뜻한 일침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